자, 인문예술 4번이야.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는, 전통 철학이야.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의 뿌리를 둔 것으로. 자, 이미지는 보통 시에서는 심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감각적 이미지는 5가지 감각이 있잖아. 그 이미지, 예를 들어 제일 일반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한번 봐봐. 그러면 인간의 감각이 바로 시각이지, 그지? 시각에 뿌리를 두는 게 시각적 이미지. 인간의 감각 중에 청각에 뿌리를 두면 청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전통 철학이라고.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논리적 인식이 괄호 묶을까? 이게 논리적 인식이라는 게 이성이거든. 그럼 앞에 나온 단어하고 반대야. 감각하고 반대. 감각의 반대는 이성, 이성의 반대는 감각. 여기서는 인간의 감각의 반대는 논리적 인식. 그러니까 논리적 인식 차원에서 보면 감각은 야 도대체 뭐냐,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 논리적인 건 이성적인 거니까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거야. 뭐는 딱 이렇게 원인이 나오고 결과가 탁 나오고 모양이 딱 있는데 감각은 그렇지 않아. 게다가 감각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공통적인 걸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알았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르그송은 우리의 인식이 관념론과 실제론의 틀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하고 두 이론을 넘어서기 위해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미지를 제시했다. 이 이미지는 앞에 이미지하고 좀 다른 거야. 그리고 베르그송은 있잖아.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는 인식은 관념론, 이게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론, 이게 이제 논리적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어떤 사람은 관념론, 감각으로다가 이미지, 대상을 인식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논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 이게 각각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이미지를 제시했다. 베르그송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각기 무한한 이미지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밑줄 쳐야 돼. 무한한 이미지들의 총합. 생각해봐. 각각 다른 무한의 총 이미지가 합쳐진 게 대상이란 말이야. 물질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감각이라는 관념론, 논리적 인식이라는 실제론, 이거 각각 정반대의 걸로 다 해석하고 인식하려고 하니까 그 인식이 되냐?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다는 게 초월해서 합쳐서 하는 거니까 총합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야. 베르그송, 총합, 관념론, 실제론 다 합친 거야. 자, A 부분 한번 볼게. 조심해, 문제 나오겠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각은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간주된다. 이미 설명 끝난 거야. 그러나 베르그송은 인간의 지각을 이와는 다른 활동으로 파악했다. 밑줄 쳐야지. 베르그송이 본 지각, 즉 지각 활동은 일반적인 인간의 지각 활동하고 좀 달라. 알았니? 어떻게 다른데 그랬더니 그는 지각 작용으로 얻은 추상적인 표상은 사물의 무수한 이미지들 중 지각하는 사람의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제외함으로써 얻어진다고 봤다. 참,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각 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알 수 있잖아. 우리 고등학교 그 교과서에 고릴라를 못 본 이유 이런 글이 있어. 무주의 맹시 뭐 이런 거. 뭐냐면 자기 관심이 없으면 그게 눈에 안 띄는 거야. 관심 있는 것만 눈에 띄는 거야. 그래, 그러면 관심 있는 것만 눈에 띄어서 봤어. 그리고 인식했단 말이야. 그게 완전한 인식이 아니겠지,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야. 관심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제외하면 안 되겠지. 그것까지 다 포함해야지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얼음은 투명함, 차가움, 단단함, 이게 다양한 이미지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종합해서 얼음이라는 표상, 동그라미. 얼음이 뭐야? 그러면 투명하고 단단하고 차갑고 딱딱하고 뭐 예를 들면 미끄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얼음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표상이야. 하지만 얼음이라는 물질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얼음은 우리가 아는 투명한, 차가움, 단단함 등의 이미지 외에도 밑줄 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은 완벽한 얼음의 의미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의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고. 그것까지 다 알면 얼음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얼음으로 지각된 물질 자체는 사실 밑줄 쳐.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얼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다 합쳐야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얼음은 단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이미지 중, 여기서는 뭐 3가지 정도 되겠네? 투명함, 차가움, 단단함, 이 정도. 우리에게 지각된 일부 이미지가 바로 그거야. 차가움, 단단함, 투명함 뭐 이런 거. 일부 이미지. 그거 일부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표상에 불과하다.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 있는 것은 대상이 지닌 무한한 이미지에서 수많은 것들에서 우리에게 지각되지 못한 이미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이미지 중에 지각하지 못한 것들이 더 훨씬 많아. 지각한 건 뭐 여기 지금 보면 3개 정도밖에 없잖아. 지각되지 못한 이미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에 불과한 거다. 그게 3가지밖에 안 된 거지. 됐어? 자, 그럼 베르그송 얘기는 그 나머지 무한한 이미지들을 다 아는 게 관념론 실제론 정확하게 대상을 지각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는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의 무한한 이미지를 모두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밑줄 쳐. 모두 지각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현실적인 한계란 말이야. 인간이 지각으로 얻은 표상이란 지극히 제한적이다. 아까 차갑다, 단단하다, 투명하다 이 정도. 그게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베르그송은 우리가 인식한 운동 역시 지각작용으로 실제 운동 중 일부의 이미지만 인식하여 재구성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똑같아. 운동이나 지각이나. 이러한 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했다. 전형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모델을 말하는 거야. 표본. 그러니까 운동 중에서 활동 중에서 그냥 일부만 보여주는 거야. 전체를 보여줄 수 없는데 일부만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뭔데? 그랬더니 영화. 자, 그는 영화가 그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는 단편의 이미지들을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환영을 만들어낸 것이며, 그러니까 원래는 사진 잡아봐라. 영화 필름에 옛날 필름에 보면 장면 컷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10컷의 사진을 연속으로 동작시키면 그게 마치 배우가 연기하는 거,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걸 지금 얘기한 거야. 그걸 환영이라고 그랬어. 영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거짓이란 얘기지. 단편의 이미지들을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연속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쭈르륵 하니까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운동을 이건 끊는 거고, 이건 있는 거, 이어주는 거야. 끊었다 이었다 하는 형식으로 재현하는 거짓 운동의 전형은 바로 영화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사진이 10장이 있어. 근데 5장이 주르륵 가면 움직이는 것 같아. 6번째 사진은 멈췄어. 그럼 그거는 움직이지 않잖아. 그러면 거기서 단이 되는 거지. 다시 7번째부터 쫙 이었어. 그럼 속이 되는 거야. 사진과 사진을 연속적으로 이으면 속이 되는 거고 중간중간은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베르그송이 말한 지각은 무한한 이미지 중에 일부만을 우리가 인식한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 중에 대표적인 일부만 보여주는 게 바로 영화고 얘는 실제로 단속,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거 하는 거고 사실은 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네모초 들레즈 새로운 사람이 나왔어. 들레즈는 베르그송의 이미지와 지각적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동그라미. 그러면 베르그송 이퀄 들레즈가 되겠지, 그지? 순서대로 한다면 베르그송 얘기를 바탕으로 그랬으니까 그걸 이어받은 게 들레즈라고. 이미지의 개념을 운동 개념과 관련지어 인식론적으로 확장. 베르그송이 위에서 한 거를 갖다 더 발전시켰구나. 들레즈는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 재해석했다. 아까 영화를 뭐라 했어? 재구성한 거. 이미지를 재구성한 전형적인 것이 영화다. 그리고 거짓이고 끊었다 이었다 재현하는 거짓 운동의 전형이다. 이게 베르그송이거든. 이거를 들레즈는 더 확장시켜가지고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 재해석했어. 어떻게 그랬더니 그는 영화에서의 카메라의 역할에 주목했다. 카메라로 대표되는 영화적 기술은 베르그송이 주장하는 인간의 지각작용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이미지들의 일부만을 취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인간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시각적인 지각작용.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 눈으로 본 것만 기억하겠지.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는 그 사람의 지각 눈을 대신하는 게 카메라야. 카메라가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어. 마치 인간이 시각적 이미지로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부 이미지만 취한다는 게 눈이나 카메라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인간의 지각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 자유로우며 자연적 지각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 운동으로 운동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생각했던 건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건 그거잖아. 카메라나 인간의 눈이랑 똑같다 그랬잖아. 근데 이 영화는 좀 달라. 영화의 카메라는 영화적 기술로 무한히 다 그걸 담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게 들려주라고. 이 특정 시점, 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알았어? 무슨 말이지? 자연적인 지각, 이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야. 이건 한계가 있다 그랬지? 근데 카메라는 영화적 기술을 통해서 이 어떤 한계나 구속을 초월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영화다 라고 얘기한 게 새로운 인식이라고 얘기하지. 자, 그 다음에 들레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의 실제를 잠재성이라고 보고, 자, 우리가 보는 건 실제, 보지 못하는 건 잠재성. 이는 현실성과 대립되는 것을 파악한다. 지금 나왔어. 그러면 잠재성 동그라미, 현실성 동그라미, 둘은 정반대지. 현실성은 우리가 이미지처럼 보는 거고, 그것을 넘어서서 잘 못 보는 걸
잠재성이라고 얘기하지. 파악하기 어려운 거 잠재성, 파악하는 거 현실성. 둘은 대립되는 개념.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조건에 관계없이 운동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시각적 조건에 관계없이 찍히면 보여주는 거야. 카메라 자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흐름이 더 이상 제한된 시각에 고정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쫓아가면서 찍을 수 있어. 그래서 들레즈는 영화를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는, 자 괄호를 묶고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는, 요거는 인간의 한계고요. 얘는 감지되지 않으니까 잠재성이지. 잠재성의 일부인 미세한 실제를 포착해내는 새로운 사유의 길로 보았다. 새로운 사유의 길이 뭐야?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 재해석한 들레즈의 생각이란 말이야. 어떻게? 그랬더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성 이거 말고 보이지 않는 무한한 이미지 잠재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카메라다. 아니 자연적인 현상 그거 말고 그걸 초월할 수 있다. 그게 영화의 기술, 영화적 기술을 활용한 카메라의 어떤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의 눈은 너무 고정적이야. 근데 카메라는 움직일 수 있어. 따라가면 찍을 수 있어. 사람의 눈은 시각적 한계가 있지만 영화의 카메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레즈가 생각한 거야. 자, 그 다음 들레즈가 영화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바로 위 문단을 받은 거야. 새로운 사유의 길로 갈 수 있는 거. 카메라는 기계의 눈이기 때문에 반대는 인간의 눈이겠지. 그치? 현실에 무관심하다. 현실에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조건이나 상황에 구애됨이 없어. 늘 항상 찍는 거야. 그대로. 따라서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동그라미 현실에 가깝다. 리얼이란 말이지. 리얼. 알았어? 자, 그 다음 물론 그는 우리의 눈과 마찬가지예요. 그는 뭐야? 카메라의 눈이겠지. 어떤 카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미안해. 그는이라는 게 들레즈를 말하는구나. 물론 들레즈는 우리의 눈과 마찬가지로 이퀄 공통점. 어떤 카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카메라적 어떤 시각이나 앵글이나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카메라도 결국 우리의 시각 구조를 모델로 만든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눈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태생이 우리의 눈으로부터 시작됐어.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갖고 있는 거 그거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지, 그지?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야. 다만 카메라는 인간의 시각 구조와 닮았음에도 차이점이지. 개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이거 괄호 묶어야 돼. 개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이건 카메라고요. 개념이나 관습에 얽매이는 건 우리의 눈이겠지. 세상, 또 괄호 묶고, 세상을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 괄호 묶고. 이게 카메라라고. 점에서 인간의 시각이 수용할 수 있는 지각의 궁극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밑줄 쳐봐. 지각의 궁극적 가능성이 뭐냐면 우리가 관습에 얽매이고 개념에 얽매여. 그걸 벗어나고 세상을 맨날 보던 눈이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마지막 목표거든? 그거의 가능성이 접근한 게 뭔데? 카메라라고. 알았니? 카메라는 궁극의 가능성. 마지막 인간의 눈이 초월해서 개념과 관습을 초월하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궁극의 가능성,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닮았지만 얘는 지금 계속 우리의 눈, 카메라, 공통점, 차이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눈과 달리 이 차이점이지. 기존의 개념이나 관습 혹은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개념이나 관습, 신체적 구속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의 눈이지. 이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쉽게 지각할 수 없는 현실의 새로운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카메라의 눈이다. 이런 점에서 들려주는 카메라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확장, 재해석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들레즈는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베르그송의 견해를 바탕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베르그송의 견해를 이어받은 게 들레즈고 새롭게 혹은 확장시켜서 확대해서 해석한 게 들레즈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베르그송의 수제자라고 생각해도 돼. 영화가 인간의 눈이 아니 카메라라는 기계의 눈에 담긴 지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영화는 기계의 눈에 담긴 지각, 인식이란 말이야. 알아니? 그는 영화가 표상, 뜻이라고 할게. 관습에 의해 지배되었던 우리의 사고에 새로운 충격을 던질 수 있다고 믿었고, 이유는 뭐야? 우리 눈하고 다르니까.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밝혀낸 셈이다. 결국 들레즈는 영화가 인간의 시각을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러면 더 확대된 거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인간의 시각은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거고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있다. 인간은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인간의 눈은 밑줄 쳐 철학적 위상을 지닌 예술. 이게 바로 영화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면서 영화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 해석한 거야. 자, 문제 확인. 1번.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맞는 거 이거 잘 찾아봐. 1번 전통 철학의 장점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했다. 일단 통시적인 내용은 없었어. 그 다음에 전통 철학의 장점이 아니고요. 여기는 베르그송에서 출발해가지고 들레즈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지각, 인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틀렸고 2번 표상, 아까 뜻이 말했는데 표상에 대한 특정 인물의 견해가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특정 인물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데 어떻게 특정 인물이 바뀌는. 여기는 베르그송이 얘기했던 이미지 표상, 그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그 베르그송의 이미지 표상을 바탕으로 해서 확대시킨 들레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견해, 발전된 견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틀렸지, 그치? 3번 이미지와 지각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이게 밑줄점, 이미지와 지각, 이게 말하고 싶은 중심 제재란 말이야. 영화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 누구 베르그송하고 들레즈의 각기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확대시키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다 얘기하고 막 이런 게 들레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4번 이미지와 지각 작용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특정한 영화 안 나왔는데 예로 들어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특정한 영화의 예는 들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지 지각 작용은 베르그송하고 들레즈 얘기를 했으니까 이론 제시한 건 맞았지, 그제? 5번 감각기관의 한계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안 나왔고요. 그럼 감각기관이면 누구야? 뭐 생물학자, 뇌과학자 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이야.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2번으로 갈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베르그송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대상은 물질이 가진 이미지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고 봤어. 즉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야. 전통 철학자들이 말한 감각기관을 통한 대상에 대한 인식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야. 맞는 얘기지. 2번 베르그송은 표상이 물질 자체와는 다르며 인간의 지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건 조심해야 돼. 2번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보면 두 번째 문단쯤 보면 그 얘기 나오지. 베르그송이 뭐랬냐면 물질 자체는 사실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라고 했어. 물질이 있으면 그걸 인식하는 과정에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부 이미지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2번은 맞는 거잖아, 그지? 베르그송 입장에서는 인간의 지각을 통해 얻을 수 있긴 하지요. 하지만 물질 자체와는 다르대. 물질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지. 맞았어. 3번 베르그송 영화가 단속, 아까 나왔던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미지를 연계해서 실제 운동의 이미지 중 일부만 들었는데 일부 동그라미 마치 지각에서 일부 이미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한 거야. 4번 들레즈는 실제하지 않으나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잠재성. 자, 실제하지 않으나 X라고 붙여야 되겠지. 응? 실제해.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걸 인식 못할 뿐이지. 인식하는 건 뭐야? 현재성. 이건 인식하는 거.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 그건 잠재성. 근데 얘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다고. 실제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게 잠재성. 실제해. 인식해. 이게 현실성이라고. 정답은 4번이 틀렸네. 5번 들레즈는 영화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밑줄 쳐 새로운 사유의 창조.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밑줄 치고 이게 잠재성이지, 그지? 영화는 다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우리 눈하고 달라.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 3번 봅시다. 윗글에 드러난 들레즈의 관점.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는 거. 사진가는 카메라의 셔터만 눌러 대상이 있는 그대로 담아낼 뿐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진은 예술로 취급하지 못했다. 만약에 정말로 지금 선생님이 읽은 것처럼 셔터만 눌러가지고 대상만 있는 그대로 담아내면 얘는 예술이 아니야. 근데 저렇게 해석 안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을 예술로 보는 사람은 그냥 셔터만 누르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 하지만 앙드레 바쟁은 이에 대한 그냥 셔터만 누른다는 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진이 회화와는 달리 밑줄 쳐 1번 현실을 새롭게 드러낸다. 1번 새로운 사유가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아. 작가의 관심이나 의도에 따라 밑줄 치고 2번 자의적 이미지가 변경되는 것을 차단한다. 자의적 이미지의 변경 차단. 밑줄 치고 3번 자의적이라는 건 임의적인 거야. 자기 마음대로 변경되는 것을 차단한대.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사진사 마음대로 안 돼. 누구 마음대로 돼? 그대로 찍히는 사진, 셔터, 조리개 뭐 이런 거랑 그런 관련이 있는 거야. 자, 회화에서는 화가의 관점에 의해서 화가의 관점 동그라미, 왜곡 동그라미, 제한 동그라미. 그러니까 회화하고는 다른 게 사진이 있지. 회화는 화가가 무한한 이미지에서 지각한 표상들을 드러낸데 전통 철학하고 똑같잖아 지금.
회화를 넘어선 게 사진이란 말이야. 이에 반해 사진은 인간의 지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사가 찍고 싶은 걸 찍으니까 자유로울 수는 없지.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촬영자의 의도를 배제하여 밑줄. 촬영자의 의도를 배제. 이건 4번이야. 현실에 대한 왜곡에서 벗어난다. 이건 5번이야. 이 사진이 의미와 가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앙드레 바쟁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대. 알았지? 그 다음에 마지막 회화는 인위성에 기초하는 반면 사진은 밑줄 쳐. 자동성에 기초한다. 이건 6번인가 7번인가 자동성에 기초. 마무리. 결국 화가들은 자신들의 표상 체계를 통해 세계를 채우려는 반면 사진은 그러한 의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밑줄 쳐.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세계를 드러낸다. 이게 8번인가? 지금 밑줄 친 1번부터 8번이 모두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 앙드레 바쟁처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진에 대한 의미를 뛰어넘는 새로운 의미로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회화 비교 상대인데 얘는 좀 사진에 비해서는 너무 주관적이고 제한적이고 왜곡되고 자유롭지 못하고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3번 문제 볼까? 1번. 지금 우리가 찾는 건 틀린 걸 찾는 거야. 1번. 사진이 예술로 취급되지 못했던 것은 세상을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의 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한 점도 작용했대. 이거는 어디 있는 거야? 보기 첫 번째지. 셔터만 눌러가지고 있는 그대로 담아낸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의 가능성을 제대로 못 본 거지. 맞았지, 그지? 2번. 회화에서 화가의 관점에서 현실이 왜곡된다는 것은 화가에게 지각된 이미지가 화가의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즉 안 보이는 걸 제외하고 보이는 것만 얻어진다고 본 거지. 정확하게 본문의 내용하고 일치하지, 그지? 3번. 사진이 현실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의미와 같이 밑줄 친 1번부터 7번인가 8번까지 카메라가 자동성에 기초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 지각 불가능한 현실, 밑줄 쳐야지. 지각 불가능한 현실만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 밑줄 쳐봐. 틀렸죠? 카메라는 자동성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 지각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거야. 오히려 지각 불가능한 것까지 라고 얘기하지. 전부 다 현실성과 잠재성을 모두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고 새롭게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지. 3번이 틀렸네. 해석 틀렸어. 특히 틀린 게 어디라고? 우리의 눈을 통해 지각 불가능한 현실만을, 이 만을 틀렸단 말이야. 이것까지도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정답은 3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 4번. 카메라가 촬영자의 의도가 배제된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야, 이건 주관적이 안 되네. 객관적이네, 그지? 카메라의 이미지를 시각적 조건과 관계없이 드러내는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 시각적 조건과 관계없이 드러내는 관습, 이거는 고정적인 거잖아. 응? 고정적인 거잖아. 고정적인 거 말고 나머지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어. 이게 촬영자의 의도가 배제된 세계를 드러낸 거야. 그게 바로 자유로울 수 있다. 즉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이지. 맞아. 5번. 사진이 회화와 달리 사진과 회화가 여기는 서로 비교 상대인데 사진이 훨씬 높은 거야. 현실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진은 훨씬 더 높은 거지. 카메라를 통해 현실의 지각이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울 수 있다. 밑줄 쳐봐. 현실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이게 뭐야? 더 정확하게 우리한테 인식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문제 4번 봐봐. A와 아까 나왔던 베르송 보기 한번 볼까? 자, 여기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야. 개념은 보기, 인간이 인식한 내용을 통해 개별적 대상을 추상화하는 보편성을 지닌다.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구체적 막 지식들을 가지고 합쳐가지고 새로운 추상적이고 보편성을 띠는 개념을 바꿔놓은 거야. 뜻으로. 하지만 어떤 개념도 그 개념이 지시하는 현실의 사물 자체가 일치한다. 밑줄 쳐봐. 현실의 사물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에서 말한다고 하는 거면 우리가 현실의 대상, 사물을 인식하는 거야. 지각하는 거.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면 인식할 수 있지. 근데 그게 현실의 대상하고 100% 일치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문에 나왔어. 그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대상의 개념은 똑같아. 대상의 실제 자체와는 다르다.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래도 실제하고는 다른 거야.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한다고 해도 사물 자체와는 거리가 있다. 랑 똑같은 거지. 그지?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갖는 개념이
밑줄 쳐. 그 사물의 일부만을 요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다면 현실성밖에 모른다. 잠재성은 모른다. 그런 얘기. 추상에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칸트 나왔어. 사물의 본래 모습을 물 자체, 사물 자체라는 뜻이야. 지칭하고 이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거다. 칸트의 얘기는 그거야. 저거는 사물인데 이걸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규정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 거야. 그는 물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이념을 제시한다. 그럼 이념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개념 전에 이념이 있어야 되겠네. 이념이 좀 낮은 거야. 이념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결코 우리가 완벽하게 지각할 수 없으며 실제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밑에가 이념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이념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뜻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념이야. 이념. 그러니까 지각할 수 없다는 점, 도달할 수 없다는 점,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이념이고, 개념은 사물 자체에 일치하지 않는데 규정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허점이 많은 거지. 자, 그러면 1번부터 그러니까 개념에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수한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는다잖아. 개념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불완전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무수한 이미지가 다 포함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완벽하게 사물 자체를 표현하지 못해. 그럼 무수한 이미지가 많은데 그걸 놓쳤다는 얘기잖아. 맞았고 2번. 이념과 무한한 이미지는 실제하지만 인간에게 조금도 지각될 수 없다. 조금도 지각될 수 없다. 밑줄 틀렸네. 지각할 수 있지 왜 못해. 다 지각하지 못한다는 거지. 일부만을 추상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여기 이념이라는 게 실제하는 건데 인간이 다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일부만을 가지고 한 게 이념이라고 얘기했어. 틀렸잖아 지금. 인간에게 조금도 지각될 수 없다. 이 말이 틀렸어. 조금도 지각될 수 없다. 이 말이 틀렸다고. 일부는 알 수 있지. 근데 그게 너무 일부만을 추상한 거니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정답은 2번이 틀렸다. 3번. 사물에서 얻어진 표상. 사물의 일부만의 표상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개념이 아니라 이념으로 지칭했다 그랬잖아. 4번. 외부 세계의 물질과 물 자체. 물질하고 물 자체. 인간의 지각으로는 완벽하게 인식할 수 없지. 이게 뭐야? 현실성만 있지. 잠재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야. 5번. 개념은 지각작용으로 얻어진 표상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바로 위에 보기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질문에 나와 있어. 저기 두 번째 줄 끝이구나. 대상의 실제 자체와는 다르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게 5번이다. 정답은 2번이 틀렸고 조금도 지각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각되지만 전부 지각할 수 없고 놓치는 게 너무 많다 그런 뜻이야. 2번이야 정답은.